제10장. 다시 얼음이 녹아 냇물이 흐르고 썩은 낙엽 아래에서 오랑캐꽃 냄새가 풍겨왔다. 골드문트는 또다시 변해가는 계절 속으로 걸어들어갔다. 숲과 산과 구름에 휘감기는 태양을 느끼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여자에게서 저 여자에게로 헤매다녔다. 차가운 밤 가슴에 슬픔을 안고 창문 밑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운 적도 몇 번 있었다. 창문 안에는 불이 켜져 있고 그 불빛 속에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행복과 고향과 평화 등이 그를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지만 그것은 그의 손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자면 그때마다 그는 그것이 변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들판이나 황무지나 혹은 자갈길 위를 오래도록 헤매고 여름철 숲속에서 잠을 자고 손에 손을 맞잡고 건초를 뒤집거나 홉을 따서 돌아오는 고운 처녀들의 행렬을 뒤따라 마을을 거닐고 이러한 모든 것이 알록달록한 실꾸리가 되어 그의 눈앞에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골드문트는 벌써 유록색의 싹이 움트고 있는 느티나무 숲 산등성이에 올라 새로운 경치가 눈앞에 전개되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그의 두 눈을 즐겁게 해주고 희망과 욕정과 기대와 즐거움에 부풀게 했다. 며칠 전부터 그는 자기가 지금 보이는 저곳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 지방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 한낮의 경치를 보고 그는 놀라움을 느꼈다. 그는 회색의 줄기와 간간히 흔들리고 있는 나뭇가지 사이로 골짜기와 그 가운데를 흐르는 폭이 넓은 푸른 강을 굽어보았다. 이제는 황무지와 숲과 고독뿐인 길을 헤매는 방랑을 당분간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골짜기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을 따라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고 유명한 도로가 뻗어 있고 양쪽에는 기름지고 풍요한 대지가 있었다. 그 강에는 뗏목과 나룻배가 떠다니고 있고 도로를 걸어가면 아름다운 마을과 산성과 수도원과 번화한 도시를 통하고 있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 같아 그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절에 그는 벌써 어느 아름다운 마을에 도착했다. 큰 도로를 따라서 붉은 포도밭 언덕과 강 사이에 있는 마을이었다. 집집마다 지붕에는 빨간 색칠이 되어 있었고 아치형 대문과 돌계단이 있는 골목길이 있었다. 대장장이가 빨갛게 단 모루를 두들기는 망치 소리가 한길까지 들렸다. 이제 막 도착한 골드문트는 호기심에 넘쳐 집집마다의 처마나 모퉁이에서 발을 멈췄고 술집 문 앞에서는 포도주 냄새를 강가에서는 물냄새를 맡았다. 예배당과 묘지를 구경하고 밤을 지낼 수 있을 만한 잠자리도 찾아두었다. 그리고 그 전에 목사한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청해보려고 생각했다. 뚱뚱하고 붉은 머리의 목사가 나와서 골드문트에게 이것저것 찬찬히 캐물었다. 그는 얼마간은 감추고 얼마간은 이야기를 꾸며대서 그의 경험담과 자신의 상황을 들려주었다. 그러자 목사는 친절하게 그를 맞았고 그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주인과 이야기를 하며 그날 밤을 목사와 함께 보내게 되었다. 이튿날 그는 강기슭을 따라서 도로를 타고 자꾸 내려갔다. 강 위에는 뗏목과 화물선도 보였고 그가 걸어가는 길로는 많은 집마차가 지나가기도 하였다. 그를 태워주는 마차도 가끔 있었다. 봄날은 다채롭게 지나갔다. 마을이나 조그만 읍들이 그를 맞았고 여자들은 화초를 심으려고 웅크리고 앉은 채 미소를 보냈으며 해가 질 무렵에는 처녀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을로 돌아갔다. 어느 물방앗간집 젊은 처녀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는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녀의 주위를 돌아다녔다. 그 처녀는 항상 웃는 얼굴로 기꺼이 그를 상대해줬다. 그는 그녀의 곁에 오래 있고 싶었으므로 물방앗간의 심부름꾼이 되어 언제까지나 그곳에 살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는 어부들 옆에 앉아 쉬기도 하고 마부들이 말먹이를 주거나 솔질하는 것을 돕기도 했다. 그 대신 빵과 고기를 얻어먹기도 하고 같이 마차를 타고 가기도 했다. 기나긴 시간을 혼자서 지낸 뒤라 길동무가 있는 방랑길은 그를 즐겁게 했다. 숲속에서 고독과 명상과 굶주림에 허덕인 뒤라 먹을 것 걱정이 없는 사람들과 유쾌한 이야기를 하며 매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는 즐거웠다. 그리하여 주교가 살고 있는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풍경은 더욱 풍요롭고 활기 있게 느껴졌다.
밤이 되었을 때 그는 어느 마을에 도착하여 잎이 우거진 나무 밑 강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물은 기슭의 나무 뿌리 밑을 훑어내리면서 조용히 흘러갔다. 언덕 위로 달이 떠올라 강물을 밝히고 나무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거기서 한 처녀가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처녀는 애인과 말다툼을 해 애인은 가버리고 혼자 남아 있었다. 골드문트는 처녀 옆에 앉아 하소연을 들으며 그녀의 손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숲이며 어린 사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처녀를 위로해 주었다. 처녀는 그가 입맞춤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잠시 후에 처녀의 애인이 그녀를 찾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 남자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다. 그 남자는 골드문트가 자기 애인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대뜸 달려들어 주먹으로 쳤다. 갑작스럽게 당한 봉변에 골드문트는 당황했으나 얼른 방어 자세를 취해서 그를 때려 눕히고 말았다. 그 남자는 욕을 퍼부으며 마을로 달아났다. 처녀도 벌써 달아나고 없었다. 골드문트는 고요한 달빛을 받으며 마음껏 즐기면서 힘이 닿을 때까지 걸어갔다. 그는 자신이 힘께나 쓰게 된 것을 흐뭇해하며 매우 뿌듯한 기분이었으나 밤이슬이 신발을 적시어 무겁게 느껴졌을 때에는 갑자기 피곤이 찾아들어 나무 밑에서 잠들고 말았다. 무엇인가 얼굴을 간지럽히는 바람에 눈을 떴다. 벌써 한낮이 되어 있었다. 그는 또 잠이 들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얼굴을 자꾸 간지럽혔다. 그는 얼굴을 비비며 눈을 떴다. 눈앞에는 농가의 처녀가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버드나무 가지 끝으로 그를 간지럽히고 있었다. 다리를 비틀거리며 그는 일어났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웃었다. 처녀는 그를 좀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하면서 어느 헛간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은 거기서 같이 잠을 잤다. 잠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막 짜온 듯한 따뜻한 우유를 조그만 통에 가득 담아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그는 골목길에서 주운 파란 리본을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는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키스를 했다. 그 처녀의 이름은 프란치스카였다. 그는 그녀와 헤어지는 것이 마음 아팠다. 그날 밤 그는 어느 수도원에 잠자리를 얻고 아침 미사에도 나갔다. 그의 기억 속에서 무수한 추억이 되살아났다. 아치형 천장에 차디찬 돌에서 스며나오는 냉기나 돌로 된 복도를 걸을 때마다 나는 신발 소리, 그 모든 것들이 고향의 향기를 풍기며 그의 속을 타게 했다. 미사가 끝나 성단 안이 고요해진 후에도 골드문트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이상스레 뛰고 있었다. 그는 지난 밤에 여러 가지 꿈을 꾸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과거를 탈피하고 생활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고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를 움직인 것은 아마도 마리아브론 수도원과 순진했던 소년 시절의 추억이었을 것이다. 그는 고해를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소한 죄악이나 악행은 셀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어느 무엇보다 그의 가슴을 짓누른 것은 그의 손으로 죽인 빅토르의 최후였다. 그래서 그는 신부를 찾아가 고해를 했고 특히 빅토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참회를 했다. 아, 얼마나 오랫동안 고해를 하지 않았던가. 그의 죄악은 끝을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그 대가로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고 싶었다. 그러나 고해 신부는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엄하게 그러나 정답게 그를 훈계했다. 마치 그런 방랑 생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신부는 그가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골드문트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신부의 지시에 따라 제단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성당을 떠나려고 하였다. 그때 한 줄기 빛이 창살 틈으로 새어들어왔다. 그의 눈은 그 빛 줄기를 따라갔다. 그 빛은 성당 벽에 서 있는 입상을 비추었다. 매혹당한 골드문트는 사랑에 넘치는 눈길로 그쪽을 향해 경건하게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고개를 숙인 나무로 만든 성모 마리아 상이었다. 마리아 상은 부드럽고 온화했다. 파란 망토가 연약한 어깨에서 축 늘어져 있는 형상, 상냥한 소녀같이 손을 벌리고 다소곳이 아래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눈매와 둥그스름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이마의 모습,
이런 것은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할 만큼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으며 또한 그윽한 영혼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입술과 이 목덜미 사랑스럽고도 깊이가 있는 동작은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그는 그 목상에서 자신의 꿈과 예감으로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보아왔고 그리워한 무엇을 본 듯했다. 물러서서 돌아가려 하다가 그는 몇 번이나 자꾸만 뒤돌아보곤 했다. 마침내 돌아서려고 했을 때 그의 뒤에는 조금 전 그의 고해를 들어준 신부가 서 있었다. 저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신부는 정답게 물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골드문트가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 성모 마리아 상이 아니오. 지나치게 현대적이고 세속적이며 모든 점에서 과장이 있고 사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지요. 아무튼 당신 마음에 들었다니 기쁩니다. 마리아 상이 우리 성당에 세워지게 된 것은 겨우 1년밖에 안 되죠. 우리 성당의 독지가가 기부한 것인데 니콜라우스라는 조각가의 작품입니다. 니콜라우스요? 그분이 누구세요? 어디 계시죠? 당신은 그분을 아십니까? 아, 제발 그분에 대해서 무엇이든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보니 훌륭하고 은혜 입은 분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 주교가 사는 도시의 조각가입니다. 여기서 한나절쯤 걸리죠. 예술가로서 높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술가는 성자가 아닌 것이 보통이죠. 이분도 성자는 아니지만 천성이 매우 고매하신 분입니다. 나는 여러 번 만나본 일이 있습니다. 네, 만나본 일이 있었군요. 어떤 분이셨나요? 당신도 그분한테 반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찾아가 보시죠. 그리고 파티우스 신부가 안부 전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골드문트는 넘칠 듯이 기뻐 감사를 드렸다. 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으나 골드문트는 신부가 자리를 뜨고도 한참이나 이 신비로운 입상 앞에서 떠나지 못했다. 성상의 가슴은 호흡하는 것 같았고 얼굴에는 괴로움과 감미로움이 똑같이 깃들어 있는 듯하여 그의 가슴은 죄어들었다.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성당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그가 걸어가는 세계가 모두 변모해버렸다. 나무로 깎아 만든 감미롭고 거룩한 입상 앞에 선 그 순간부터 골드문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무엇을 다시 말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목표를 가진 것이다. 아마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그의 질이 멸렬된 생활 전체가 고귀한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감정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다가와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걸어가는 아름답고 밝은 도로는 이제 더 이상 어제와 같은 길이 아니었다. 축제의 기분으로 들뜬 명랑한 곳도 단순한 체류지도 아닌 스승이 사는 거리로 이어지는 하나의 길에 불과했다. 그는 서둘러 해가 지기 전에 그 도시에 도착했다. 성벽 뒤에는 탑들이 우뚝 서 있고 성문들 위에는 끌로 새겨놓은 문장들과 색칠한 문패들이 보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그는 이 길 저 길을 빠져나갔다. 골목길에 혼잡이나 떠들썩한 장사꾼들이나 말을 탄 기사나 의장마차 등 그 어느 것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성문 밑에서 맨 처음에 만난 사람에게 다짜고짜로 니콜라우스 스승이 어디 사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골드문트는 상당히 실망을 했다. 그는 큰 집들이 들어차 있는 광장으로 나왔다. 대개의 집들이 그림이나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밝은 색으로 채색되어진 멋들어진 병정의 큼지막한 입상이 눈부시게 세워져 있는 대문이 보였다. 병정상은 그 성당의 입상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종아리를 드러내고 수염투성이 턱을 보란 듯이 내밀고 있는 자태가 아주 독특했으므로 골드문트는 이것도 그 선생이 만든 것이리라 짐작했다. 그는 그 집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모피 웃옷을 입은 사람과 마주쳤다. 그에게 니콜라우스 선생에 대해 묻자 그 사람은 선생에 대해 알고 있는 듯 무슨 용건이냐고 물었다. 골드문트는 마음을 가다듬고 선생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다고 간신히 말했다. 그 사람은 니콜라우스 선생이 살고 있는 골목길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그가 길을 물어 찾아가는 도중에 해가 지고 말았다.
불안하긴 했으나 그래도 마음은 무척 행복했고 즐거웠다. 그는 스승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창으로 들여다보다 하마터면 안으로 뛰어들어갈 뻔했다. 하지만 날도 저물고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자신을 떠올리자 마음을 억제하고 기다리기로 했다. 방 안에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다. 그가 막 떠나려고 몸을 돌렸을 때 어떤 그림자가 창문 앞으로 다가왔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금발의 처녀였다. 처녀의 등 뒤로 방 안의 부드러운 등잔불빛이 금발 사이로 흘러나왔다. 다음 날 아침 거리가 다시 밝아지고 떠들썩해지자 골드문트는 수도원에서 세수를 하고 옷과 신발의 먼지를 털어낸 다음 어제의 그 골목길을 찾아들어 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준 하녀는 선생한테 그리 쉽게 데려다 주려고 하지 않아서 그는 간신히 이 노파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노파는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조그만 응접실에 선생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골드문트의 짐작으로 40살이나 50살쯤 되어 보이는 수염이 나고 키가 큰 남자였다. 그는 검푸른 눈으로 날카롭게 골드문트를 쳐다보며 무슨 용건이냐고 간단히 물었다. 골드문트는 파티우스 신부의 안부를 전했다. 용건은 그뿐인가? 선생님. 숨가쁘게 골드문트는 말했다. 저는 수도원에서 선생님이 만드신 성모상을 보았습니다. 아, 그렇게 싸늘하게 절 쳐다보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다만 사랑과 존경의 인도를 받아 당신한테 온 것입니다. 저는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며 숲속이나 눈 속에서 굶주림의 쓰라림도 실컷 경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서는 무섭습니다. 아, 저는 단 한 가지 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괴롭힙니다. 대체 어떤 소원인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진 자는 자네만이 아닐세. 하지만 나는 제자를 원치 않네. 내게는 조수만 해도 2사람이네. 도대체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부모님은 누구지? 부모님은 없습니다. 저는 어느 수도원의 학생이었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우다가 도망을 친 놈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조각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본 경험이라도 있나? 데생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 스케치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렇지만 왜 조각을 배우고 싶은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얼굴이나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한 명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서 몇 가지가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저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모습에서도 항상 어떤 형태라든가 일정한 선이 자꾸만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마가 무릎에, 어깨가 허리에 상응에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이 가장 깊숙한 내부에 있어서는 똑같고 그리고 그와 같은 무릎이나 어깨나 이마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성질과 감정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해산을 하는 산모 곁에서 심부름을 해주면서 본 사실이지만 최대의 고통과 최고의 쾌락은 완전히 비슷한 표정을 가진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마음을 꿰뚫기라도 할 듯이 날카롭게 나그네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네,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도 스승님의 성모상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아, 그 아름답고 우아한 얼굴에는 너무도 많은 괴로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온갖 괴로움이 그대로 행복과 미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의 마음속에서는 섬광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생각하고 꿈꾸던 것이 확실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니콜라우스 선생님 진정 소원입니다. 제발 선생님 밑에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니콜라우스는 무뚝뚝한 표정 그대로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여복의 젊은 친구. 니콜라우스가 말했다. 자네는 예술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게 알고 있군. 자네 나이에 쾌락이니 고통이나 하는 것을 그만큼 알고 있다니 정말 놀랍네. 저녁에 자네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흥미로울 테지.
그렇지만 이 사람아, 함께 재미난 이야기를 기분 좋게 하는 것과 몇 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야. 여기는 일터란 말일세. 여기는 일을 하는 곳이지 담소를 나누는 곳은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는 무엇을 생각해내었다거나 무엇을 입으로 말할 줄 아느냐 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줄 아는가 하는 것에 가치가 있어. 자네의 이야기가 매우 진실돼 보이므로 간단하게 쫓아버리고 싶지는 않네. 어디 자네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지. 점토나 밀랍을 가지고 무얼 만들어 본 적은 있나? 골드문트는 꿈속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다. 꿈속에서 그는 점토로 남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내 거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좋아, 그럼 무엇이든지 스케치라도 한번 해보게. 저기 책상에 종이와 목탄이 있네. 앉아서 스케치를 해봐. 시간은 걸려도 자네가 무슨 일에 소용이 닿나 알게 될 테지. 그럼 이제 이야기도 끝났을 테니 나는 일을 시작하겠네. 자네도 스케치를 시작하는 게 어때? 니콜라우스가 지정해준 의자에 앉아서 골드문트는 스케치를 할 채비를 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얌전하고 근면한 학생처럼 가만히 기다렸다. 그리고 그에게 반쯤 등을 돌린 채 조그만 모양을 다듬고 있는 선생의 일하는 모습을 호기심과 애정에 넘친 눈으로 바라보았다. 선생의 엄숙하고 약간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딱딱하지만 품이 있는 정력이 깃들어 보이는 손에서 미묘한 마력이 풍겨나오고 있었다. 골드문트가 상상하고 있던 것과는 모습이 달랐다. 생각한 것보다 나이도 많았고 겸허하기도 하고 냉정하고 메마르고 무뚝뚝해서 조금도 행복한 것 같지 않았다. 요모조모 뜯어보는 눈초리가 어디 하나 빈틈없이 날카롭게 일에 쏠려 있었다. 덕분에 골드문트는 선생의 모습 전체를 주의 깊게 관찰할 수가 있었다. 골드문트는 이 사람을 학자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람보다 먼저 수많은 선진들이 착수했던 일, 몇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노고와 헌신이 집중되는 것 같은 끈기도 있을 뿐 아니라 기나긴 세월이 걸려도 결코 완결을 볼 수 없는 일, 그런 일에 심신을 바치고 있는 고요하고도 엄격한 탐구자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선생을 관찰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선생의 얼굴에서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읽어낼 수 있었다. 무한한 인내, 수양과 심사숙고,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한 불가사의한 가치에 대한 겸허한 마음과 깨달음 등이 그 얼굴에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두 손의 언어는 또 별개였다. 그의 손과 얼굴 사이에는 모순이 있었다. 그 두 손은 매우 단단하지만 매우 민감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손가락을 점토 속에 집어넣어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점토를 주물럭거리는 솜씨는 사랑을 하는 남자의 손이 몸을 맡기고 있는 연인의 온몸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반에서 부드럽게 뛰노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열성적이긴 하지만 받는 것과 주는 것 사이에 구별이 없고 욕정을 품고 있으나 그런대로 경건하고 매우 오래된 깊은 경험에서 우러난 것처럼 안전하고 대가다웠다. 넋나간 듯 감탄하며 골드문트는 그 뛰어난 두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과 손 사이에 모순만 없었더라도 기꺼이 선생을 스케치했을 텐데 그 모순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는 거의 1시간가량이나 정신없이 일에 몰두해 있는 예술가를 관찰하며 이 인물의 비밀을 캐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모습이 형성되어 그의 영혼 앞에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상, 그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거니와 마음속으로 흠모해 마지 않던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에는 분열은 물론 모순도 없었다. 그 형태도 다양한 특징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갈등을 기억하게 해주었다. 그것은 친구인 나르치스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하나의 영상으로 통일되었다가 점차 전체적인 모습으로 뚜렷이 그려지고 있었다. 고귀한 머리는 정신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자기를 억제한 아름다운 입과 애수가 깃든 눈은 정신의 봉사에 의해서 꼭 다물어져 기품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수척해진 어깨와 기다란 목덜미, 부드럽고 품이 있는 손은 정신화를 위한 싸움에 의해 영적으로 변해 있었다. 골드문트는 수도원을 도망친 이래 친구를 이다지도 똑똑히 보고 친구의 모습을 이처럼 완벽하게 그의 마음속에 지녀본 적은 없었다.
골드문트는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처럼 의지는 없으나 그래도 필연성에 가득 찬 마음으로 열심히 스케치를 시작했다. 그는 스승도 자신도 그가 지금 앉아있는 장소도 잊어버리고 애정에 넘친 손으로 가슴에 깃들이고 있는 모습을 경건하게 다듬었다. 그는 실내의 광선이 서서히 이동하는 것도 선생이 몇 번이나 넘겨다보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희생된 재물을 바치는 의식과도 같이 그에게 부여된 과제를, 그의 마음이 자신에게 가져다준 과제를, 즉 자신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의 진 빚을 갚는 길이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니콜라우스가 스케치대 앞에 다가와서 말했다. 점심시간일세. 이제 식사를 해야 하겠는데 같이 하는 게 어때? 어디 보세. 무얼 어떻게 그렸나? 그는 골드문트의 뒤로 돌아가서 커다란 목탄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를 옆으로 제쳐놓고 조심스레 민감한 손으로 그림을 집어들었다. 골드문트는 환상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선생을 쳐다보았다. 선생은 스케치를 두 손에 들고 섰다. 그는 엄숙하게 검푸른 눈으로 약간 매서운 눈초리를 던지며 매우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네가 그린 이 사람은 누군가? 얼마 있다가 니콜라우스가 물었다. 제 친구입니다. 젊은 수사이자 학자입니다. 좋아, 저쪽 앞마당에 샘이 있으니 손을 씻게. 그 후 식사하러 가세. 조수는 지금 없네.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지. 골드문트는 선생이 하라는 대로 했다. 앞마당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고 손을 씻었다. 그리고 선생의 생각을 알기만 한다면 좀 더 기분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가 돌아오자 선생은 그곳에 없었다. 그는 선생이 옆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바깥으로 나왔을 때 스승도 손을 씻고 있었고 작업복 대신 아름다운 나사 웃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참으로 당당해 보였다. 선생이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의 손잡이 기둥은 호두나무로 되어 있었으며 조그만 천사의 머리가 새겨져 있었다. 새로 만들어진 입상과 오래전 입상의 행렬이 줄지어 서 있는 복도를 지나서 깨끗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마룻바닥도 벽도 천장도 단단한 나무로 되어 있었으며 창문 한쪽에 식탁이 준비되어 있었다. 처녀가 들어왔다. 골드문트는 그 처녀를 알고 있었다. 어젯밤에 그 아름다운 금발의 처녀였다. 리스벳. 선생이 말했다. 한 사람분을 더 가져와야지 손님을 모시고 왔단다. 그건 그렇고 참 이름을 아직 모르는군. 골드문트는 선생에게 자기의 이름을 댔다. 골드문트의 식사 준비는 되어 있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처녀는 쟁반을 들고 나가더니 잠시 후 돼지고기와 완두콩과 흰빵을 하녀한테 들려서 돌아왔다. 식사를 하면서 선생은 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골드문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서는 음식을 조금밖에 먹지 않았다. 매우 불안스럽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선생의 딸은 그의 마음을 몹시 끌었다. 딸은 그의 아버지만큼이나 키가 크고 탄탄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얌전하게 앉아 있어서 유리그릇 옆에라도 앉아 있는 것처럼 도무지 가까이 하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골드문트에게 한마디 말도 시선 한번 던져주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자 선생은 말했다. 지금부터 나는 반 시간쯤 쉬겠네. 자네는 작업장으로 가든지 나가서 거리를 산책하든지 마음대로 하게나. 용건은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골드문트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선생은 그의 스케치를 본 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언급해주지 않았다. 게다가 또 반 시간이나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달리 어떻게 할 수도 없었으므로 그는 기다렸다. 그는 작업실로 들어가지 않았다. 자신의 스케치를 다시 볼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앞마당에 나가서 우물가에 앉아 대롱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려 깊은 돌그릇 속으로 떨어지는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물은 홈으로 떨어지면서 쉴 새 없이 하얀 방울로 변하곤 했다. 그는 어두운 샘물 속 수면에 떠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물속에서 그를 쳐다보고 있는 골드문트는 그 옛날 수도원에 있던 골드문트가 아니었다. 리디아의 골드문트도 아닌 듯 했다. 숲속을 헤매던 골드문트도 아니었다.
그의 생각에는 모든 사람은 다 흘러가 버리고 또한 자꾸 변화해서 마지막에는 녹아 없어지고 말지만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상은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 형상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모든 예술의 근본과 모든 정신의 근본이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것 같았다. 우리는 죽음을 겁낸다. 생명이 덧없음에 대해 몸서리를 친다. 꽃이 시들고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픔에 잠긴 마음으로 쳐다보며 우리들 자신도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가 예술가로서 형상을 만들거나 사상가로서 법칙을 세우고 사상을 공식화할 때 우리는 커다란 죽음의 의식에서 최소한 무엇인가를 세우고 우리들 자신이 존재를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선생이 아름다운 마리아 상을 만들 때 모델이 된 여자는 아마 벌써 늙었거나 죽었는지도 모른다. 스승 자신도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다. 그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그의 식탁에서는 다른 사람이 식사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언제까지나 그대로 남아서 조용한 수도원의 성당에서 100년이나 혹은 그 이상의 오랜 후에라도 빛을 발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아름다움은 변치 않고 언제까지나 꽃향기를 풍기면서 슬픔이 가시지 않는 듯한 입가에는 똑같은 미소를 머금고 있으리라. 스승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작업실로 얼른 되돌아갔다. 니콜라우스 선생은 왔다 갔다 하면서 골드문트의 스케치를 들여다보다가는 창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망설이는 듯 하면서도 무뚝뚝한 소리로 말했다. 이 지방 관습은 이렇네. 즉 수습공은 최소한 4년간은 교육을 받으며 스승한테 사례금을 내야 하는 걸세. 선생의 말소리가 잠시 뚝 그쳤기 때문에 골드문트는 그가 선생한테 사례금을 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는 호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꿰맨 곳을 뜯은 다음 감춰둔 금화를 끄집어냈다. 니콜라우스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골드문트가 돈을 내밀자 큰 소리로 웃었다. 허허, 자네는 내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나? 선생은 또다시 웃었다. 아니, 이보게, 금화는 그대로 넣어두게. 자, 내 말을 들어봐. 나는 우리들 조합에서 제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나는 그런 저속한 선생도 아니고 자네 또한 너저분한 제자는 아니란 말일세. 즉 그저 보통 평범한 제자라면 13살이나 14살 혹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15살에는 제자로 들어서는 게 관습이야. 그리고 제자 시절의 반은 계속 일꾼 노릇을 해야 되고 막노동도 해야 되지. 하지만 자네는 벌써 기골이 있는 청년이네. 나이로 보아서도 벌써 직공이 되었거나 선생이라도 돼 있어야 해. 이 지방 조합에서는 나는 제자 같은 걸 둘 마음이 없네. 보아하니 자네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사람 같지도 않구먼. 저를 제자로 맞이할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서 왜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드십니까? 선생은 꼼짝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1시간 동안이나 자네의 소망에 대해서 숙고해 보았네. 그러니 자네도 참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게. 나는 자네 스케치를 보았네. 결점은 있지만 아름다운 그림이었네. 안 그랬더라면 잔돈푼이나 던져주고 자네를 쫓아버렸을 거야. 자네의 스케치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는 않네. 자네가 예술가가 되는 것을 도와주고 싶을 뿐이네.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자네는 내 제자가 될 수는 없네. 또 도제 수업을 끝마친 자가 아니면 우리들 조합에서는 직공도 선생도 될 수가 없다네. 이걸 미리 자네한테 이야기해 두는 걸세. 하지만 자네를 시험해보는 것을 허락해주게. 잠시 이 도시에 머무를 수 있게 되거든 나한테 와서 좀 배워도 좋아. 의무도 계약도 없이 그리고 언제 떠나도 좋네. 조각글을 여기서 몇 개쯤 부러뜨려도 통나무를 몇 개쯤 망가뜨려도 상관없어. 그리고 자네가 조각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 다른 길을 가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겠네. 뭐 이쯤으로 불만은 없겠지? 골드문트는 고마움으로 감격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집도 없는 사람입니다. 숲속에서도 지낸 놈이 여기 이 도시에서 못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저를 제자를 대할 때처럼 애를 쓰시거나 책임을 지시거나 할 의무도 갖고 싶지 않으시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단지 저는 당신 밑에서 수업을 받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제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